김 의원은 결국 회견 3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고 당원 자격을 즉시 잃었습니다. 서울 동작갑 3선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전직 보좌진이 연이어 폭로한 본인과 가족 특혜 의혹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공천원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이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춥지 않은 수원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보통은 소환 무렵이 가장 춥고요. 막상 대한이 되면 겨울이 꺾이면서 날이 풀린다.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인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절기답게 최강 한파가 찾아들었고요. 이번 주 내내 맹위를 떨칠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역시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과 이웃들이죠. 한파를 피하기 힘든 분들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단단히 무장하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걸쳐 입는 게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죠. 목도리와 모자, 또 장갑까지 꼭 챙기셔서 보온 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눈비가 내린 상태라서 운전하실 때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시고요. 걸을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위가 무서울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봄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마음만큼은 더 따뜻하게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1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텃밭 분양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일들과 다양한 파종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장인 정신과 아날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관장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네,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정말 바람도 매섭게 불고 춥던데 이번 주 내내 최강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관장님은 이번 주 텃밭에 혹시 신경 쓰셔야 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눌러놨던 것들, 비닐 씌워놨던 것들이 막 벗겨져서요. 네, 그런 것들 다시 정리하면서. 바람 때문에 벗겨진 네. 거예요?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것도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서울, 경기도 그리고 각 그 대도시 주변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텃밭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늦게 3월부터 이렇게 개장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서 직접 찾아다녀야 합니다. 보통 이제 산밑이나 이런 도시 외곽 지역에 있게 되는데 밭의 위치와 접근성이 좋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내 밭을 직접 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되지만 그리고 또 면적도 제한이 되어 있죠.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텃밭의 경우에는 밭의 위치를 내가 정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역량에 맞춰서 면적도 넓힐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력 있는 텃밭 주인을 만난다면 많은 도움을 직접 받으면서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텃밭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어떤 걸 살피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네. 농사철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예. 첫 만남 그러니까 현장 답사에서 살펴야 할 것들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가장 먼저 내 땅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일조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햇볕이 최소 6시간 이상 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채소는 햇볕이 보약입니다. 네. 주변에 빛을 가리는 큰 나무나 건물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해가 남쪽에 치우쳐 있지만 동서남북을 확인해서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가 드는 곳보다 봄과 여름에는 해가 더 높이 뜬다는 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배수로 상태입니다. 물이 잘 빠지는 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너무 질척거리면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일단 밭 전체를 로타리 쳐서 가른 후에 구획을 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구획선이 배수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텃밭 이웃과 함께 작업할 것이 배수로 작업이라 미리 보고 구상을 해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웃들과 같이 해야 하는 점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배수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배수가 확인되면 이제 물을 끌어다 쓰기 편리한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와의 거리가 멀다면 긴 호스나 물조리개를 준비해야 하고요. 작물도 찬물에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미리 받아둔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작물한테는 보약에 해당합니다. 네. 수돗물을 바로 작물에게 주지 않고 물을 실온에 맞춘 다음에 줘야 하기 때문에 간이 물통을 준비해서 담아둔 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식물도 찬물에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밭의 상태도 확인할 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전에 어떤 작물을 심었었는지 쓰레기나 돌멩이가 많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구획, 어디에 길을 내고 어디에 심을지를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전 작물을 확인하는 것은 같은 작물을 그 자리에 다시 심게 되면 연작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작년에 고추를 심었던 자리에 올해는 상추를 심는 식으로 자리 바꿈만 해줘도 흙이 덜 힘들어합니다. 분양하기 전에 로타리 쳐서 같이 밭을 갈아 놓으면 이전 작물의 잔해가 보이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심고자 하는 작물에 대한 구상을 미리 백지에 그려보는 시뮬레이션 모의농사 실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같은 흙에 계속 같은 작물을 심으면 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네, 신기하네요. 작물도 힘들어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실제로 올 봄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씨앗과 모종을 판매하는 농자재상도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가 자주 들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 관련된 실생활 정보를 굉장히 들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밭을 보러 다닐 때지만 곧 다가올 봄을 위해 오늘 미리 파종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선 상추, 쑥갓과 같은 엽채류는 가꾸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밑거름에 의존해서 키워서 밑거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서 뒤집은 다음에 거름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심을 자리에만 거름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씨뿌리가 그 파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텃밭 작물 그 상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추와 씨앗 크기에 되게 달려 있는데요. 상추와 같이 작은 씨앗의 것들은 줄뿌림을 합니다. 씨앗을 개미가 줄지어 걸어가는 것처럼 뿌리는 방법인데요. 줄뿌림이라고 네, 해요. 겹치지 않도록 개미가 행군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뿌리는 건데요. 따라서 파종할 줄을 따라서 퇴비와 흙을 1대3 정도로 해서 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추 씨앗을 파종하는데 보통 씨앗을 파종할 때는 씨앗 두께의 3배 정도로 흙을 덮어주는데요. 상추는 햇볕을 받아야 발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네. 광발화성 씨앗에 속해요. 그래서 씨앗이 들뜨지 않도록 흙을 가볍게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흙하고 잘 밀착되도록 물을 뿌려주는데요. 너무 건조한 날씨에는 수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신문지로 살짝 덮어주고 네. 신문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모서리만 눌러주면 됩니다.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확인해서 싹이 발아오면 신문지를 걷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대파와 같은 씨앗은 햇볕을 싫어하는 그런 햇볕을 보지 않아야 발화를 하는 안발화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줄뿌림할 때는 흙을 3배 정도로 두께로 해주고요. 햇볕이 통하지 않도록 검정 부지포와 같은 재료로 덮어줬다가 싹이 나오면 걷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줄뿌림 말고도 다른 파종법이 있나요? 네, 흩어뿌림 아주 미세한 종자, 도라지 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흩어뿌림을 하는데요. 흩어뿌리면 그렇게 흩뿌리면 되는 거죠. 네, 흙하고 같이 섞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고요. 고추나 강낭콩, 오이, 호박처럼 씨앗이 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네네. 이렇게 큰 종자들은 또 당근도 그렇고요. 당근과 같은 뿌리 작물들은 전뿌림을 하게 되는데요. 심을 자리를 깊게 파고 퇴비와 흙을 잘 섞어준 다음에 그 위에 씨앗을 3개 정도 파종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흙을 씨앗 두께의 3배 정도로 덮어주고요. 물을 주게 되는데 이런 작물들 중에서 오이나 호박처럼 내한성이 약한 작물들은 위에 페트병 자른 것을 위에 씌워서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페트병을 잘라서 그 씨앗을 감싸게 덮어두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밭 전체에 거름을 해서 뒤집어주는 밑거름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심을 자리에만 거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걸 구종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열하일기를 쓴 우리 연암 박지원의 관홍소초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귀한 거름을 풀을 키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작물에게만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체 밭갈이를 하느라 부족한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작물 재배에 사용되지 않는 거름들이 유실돼서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운하지 않아서 토양 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작용을 합니다. 그 이전에 심었던 작물들의 뿌리를 그대로 땅속에 또 유지해서 탄소를 매립하는 효과 그리고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와 같은 농생태학적인 방법인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추천하는 농사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농사법입니다. 네. 땅을 통째로 드럽지 않으니까 흙 속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저장되는 것인데요. 조상들의 지혜가 곧 지금의 최첨단 환경보호 농사법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런 지혜로움만 잘 따라가도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씨앗 나눔은 이제 끝났다고 들었어요. 오늘 또 선물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매년 저희 토종 씨앗과 함께 토종 일지도 이렇게 나눠드리는 홍보를 했는데 네. 올해는 왜 소식이 없지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농사일지요? 네. 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제 원고를 가지고 횡성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제작을 했어요. 네. 와.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좀 답례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씨앗 받으시는 분들께 함께 농사일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들이. 일지를 쓰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횡성에서 온 이 일지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와, 정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사일지 신청 다음 시간에 함께 받아볼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지금 씨앗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까지 씨앗 신청해주신 분들이 약 300여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81님, 저는 묵은 갓 씨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올가을에 파종을 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가시는 보통 장명 종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좀 상온 보관하더라도 수명이 긴 종자에 속하는데요. 어느 정도 묵은 가시고 또 보관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단 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파종량을 좀 늘리면 됩니다. 예, 좀 보통 파종량보다 좀 늘려서 파종하면 묵은 씨앗들은 안 나고 또 그래도 살아있는 씨앗들은 이렇게 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 나왔으면 제대로 갓이 나왔구나. 그리고 안 나왔으면 이거 씨앗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건 판단을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장님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오래된 씨앗은 파종하면 좀 어려울까요? 보통 1년, 2년 정도 묵은 씨앗들은 대개는 발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발화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개 파종했는데 10개 다 나오는 경우는 바로 구입한 씨앗들은 그렇고요. 근데 2, 3년 될수록 7알에서 3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파종을 하면 되겠군요. 네. 9381님 문자도 살펴볼게요. 쪽파를 잘 키우고 싶은데요.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쪽파는 굉장히 쉬운 농사법에 속하는데요. 쉬워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병충해 때문에 그리고 영양 관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뿌리 작물들은 대개 이제 칼륨 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재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재거름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름을 완숙퇴비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농협이라든지 이런 시중에서 파는 퇴비들이 대개가 미숙퇴비라서 냄새가 나거든요. 네. 이런 냄새가 나면 병충해를 끌어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숙퇴비를 쓰고 그다음에 배수 관리, 물이 고이지 않도록 높게 일항을 좀 만들어서 파종하시면 다른 작물보다도 쪽파 작물들은 되게 쉬운 작물에 속하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고 주의하면은 잘 키울 수 있겠네요. 네. 자, 7055님 문자도 보겠습니다. 질문을 3개를 주셨어요. 일단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텃밭 분양 조성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콩 3년 연작 경우 수량 피해가 있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텃밭을 아마 이제 보유하고 토지를 보유하신 분이 아마 텃밭을 운영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텃밭 분양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경우는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규모가 있게 임대농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이제 농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그런 이제 형태로 토지를 이용할 거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콩 3년 연작의 경우 수량 피해가 있는지 콩도 일부는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어요? 수량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땅 속에 있던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히 콩에 필요한 미네랄들은 좀 감소하겠죠. 그게 흙이 아까 힘들어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권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진주 분이신데 노지 씨앗 파종은 지금 현재 무엇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마 남부지방이라서 지금 노지 지금부터- 씨앗 파종은 무엇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벌써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대한 추위가 있어서 이 추위가 지난 다음에 좀 시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한성이 좀 강한 상추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그 내한성이 강한 엽채류 중심으로 는 이제 아마 진주 지역은 이 대한 추위가 가신 다음에 파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두콩도 가능하고요. 언두컨도 가능하고요. 네, 박동원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블루베리 몇 그루가 있는데 겨울이 왔는데도 낙엽이 지지 않아요. 곧 전지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블루베리가 계절을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왜 낙엽이 네. 아직도 지지 않을까요? 네, 낙엽이 져야 이게 그 추위 휴양기를 이렇게 감응을 해야 봄 눈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낙엽이 지지 않았던 얘기는 좀 이유가 뭘까요, 관장님? 그 좀 물 주는 양을 좀 줄여 보시고요. 이번 대환 추위가 가면 아무래도 낙엽이 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낙엽이 져야 이렇게 전지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보통 작년에 생겼던 가지, 그러니까 미끈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낙엽이 진 이후에 전지 작업을 할 때는 좀 수피가 나무 껍질이 거칠어진, 그러니까 2, 3년 된 가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지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은 전지 작업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아니네요. 자, 4309님 질문도 살펴볼게요. 텃밭에 과일과 야채를 심고 유기농 재배를 하고 싶은데요. 벌레가 많이 생기면 약을 칠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텃밭 가이드 방송은 사실은 이제 자가 소비하는 이런 텃밭 농사, 네. 소규모 농사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 치는 것보다는 대안적인 재배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친환경 목초액이라든지 뭐 이런 주방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텃밭 가이드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배우시고 그에 따라서 하시면 유기농 재배도 가능하다. 맞아요. 쉽다라는 것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맞아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687님 문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 60대 후반인데요. 텃밭의 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스스로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한 반나절 정도가 네. 나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야라고 한다면 3평에서 5평 정도가 적당을 하고요. 네. 그보다는 난 매일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은 평수를 하면 또 너무 노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5평에서 10평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5평, 10평도 굉장히 충족하게 풍족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많은 넓은 면적을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그 문자를 많이 받아봤는데 씨앗을 아직 못 받았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들께 농사일지와 함께 붙여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장인 정신과 또 아날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이데이스트 민지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AI 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되게 아날로그를 더 주목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왜 지금의 AI 기술과 반대가 되는 그런 아날로그 마케팅이 트렌드가 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디지털과 AI가 너무 일상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의 아날로그를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상을 좀 벗어나고자. 네, 그런 걸까요? 맞아요. 요즘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또 AI를 활용하면 저희 비전문가인 저희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기술이 빨라지고 완벽해질수록 이 소비자들이 오히려 사람이 만든 흔적과 시간이 들어간 그 느낌을 더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은 느리고 불완전해도 사람 손길이 느껴지는 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나 잘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를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이 이 브랜드의 신뢰를 만드는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브랜드들이 물론 AI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반대로 사람의 수작업을 강조하는 방식의 마케팅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과잉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날로그 마케팅이 점점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인간의 흔적 자체가 하나의 차별점이 됐다는 게 좀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아날로그로의 이 회귀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SNS 보면요 요즘에 AI가 아닌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시태그도 붙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AI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뜻의 해시태그를 붙인 예술 작품이나 콘텐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창작자들이 작품을 올리면서 사람이 직접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그런 것 들어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를 썼다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이 최신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네, 정반대로 이제 내가 만들었다. 사람이 정성을 들였다라는 게 강조되는 게 참 신기하고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AI를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아서 이런 게시물만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헷갈려요. 맞아요. 그래서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 역시 이 AI도 사람이 결국은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만든 이 정교함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꼭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지보다 이 어떤 시간이 들어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진짜 같다. 사람이 만든 게 어설퍼도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로고도 정형화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의 아이가 그린 낙서에서 출발한 작업물 덕분에 인지도가 높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바로 런던의 베이커리 브랜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린 로고라는 이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아이의 삐뚤삐뚤한 손글씨가 더 매력 있고 낭만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 예술 영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 마케팅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의류 브랜드는 2025년에 50주년을 맞아서 장인정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이제 캠페인에 맞게 개편을 했는데 이 모든 글자와 이미지를 바느질로 표현을 해뒀더라고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드는 의류나 제품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만든 거다라는 의미를 이 사이트에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느질 그 제품들이 AI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진짜 장인 정신을 표현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고 표현할 것인가가 점점 이 아날로그 마케팅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기술 중심의 산업인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에 장인 정신을 드러낸 그런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자동차 브랜드라고 하면 당연히 대표적인 기술 집약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광고에 담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광고나 마케팅을 보면 기술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을 보여주는 이 시도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그 자동차 제조사인 A사가 진행한 캠페인인데 A사가 이 자사의 고성능 그 자동차 모델들이 내는 엔진 소리에 좀 주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 광고라고 하면 속도감 있는 영상 그리고 디자인을 강조하고 엔진 소리를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우웅하는 소리를 광고에 그대로 넣잖아요. 근데 이 캠페인에서는 엔진음을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서 이걸 클래식 음악의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심지어 그 엔진 소리를 클래식이에요? 네, 맞아요. 와. 그래서 여러 그 모델들마다 엔진음이 다르니까 네네. 이 모델마다의 엔진음을 작곡가가 직접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리듬이나 박자, 음의 흐름을 분석해서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 정식 악보로 완성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계의 소리를 사람의 해석을 거쳐서 음악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악보를 또 클래식 공연장 인근에 디지털 5개 광고로 선보였어요. 네네. 그리고 전시 형태로도 공개를 했는데 이 광고 영상에서는 A사의 모델들을 제목으로 한 클래식 악보가 먼저 공개가 되고 이 작곡가가 수기로 계속해서 악보를 작성하는 이 음악으로 만드는 과정을 장면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아까 그 과정을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A사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 마력이나 제로백과 같은 성능 수치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엔진음이 얼마나 섬세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음이 이 브랜드만의 개성을 가진 소리이고 감성적인 요소로도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아날로그 마케팅이 기술을 부정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시 사람의 손을 거치면 예술로 또 의미 있게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잖아요. 그런 자동차 업계에서 아날로그 마케팅을 선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자, 이번에는 패션 브랜드 사례도 한번 볼까요? 네, 패션 업계에서도 아날로그 감성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스파 브랜드에서 선보인 로컬 매거진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로 확장하는 로컬라이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 지역을 거쳐서 강원 지역을 주제로 한 로컬 매거진 탑시티 강원을 25년 말에 발간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의 패션 매거진이라고 하면 이제 의류 카탈로그 그 해에 이제 선보이는 제품들을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매거진이라고 해도 강원도 지역에 가서 의류를 입고 모델이 촬영한 정도의 그런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그런 패션 카탈로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지역 문화들을 큐레이팅한 콘텐츠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거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은 뭐 잡지라고 해도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에만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5,000부의 실물 잡지를 이 해당 지역의 매장 그리고 전국의 주요 매장에 무료로 배포를 했다는 점이 특이하더라고요. 무료로요. 네, 그래서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 지역 문화를 접하는 플랫폼이라고 확장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컬 이코노미, 이 지역 경제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냥 브랜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나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좀 공감대도 형성시키고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요즘 방문도 그리고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이 오프라인 매장의 용도까지 재정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감성 그리고 로컬 라이프를 결합한 브랜드 마케팅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지역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손편지를 활용한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편지를 활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한 거죠? 네, 이제 브랜드의 진심만큼 우리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마케팅은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진심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인지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손글씨로 진심을 전하는 손편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컷 사진으로 유명한 이 브랜드의 공식 SNS 담당자가 네. 회사를 떠나면서 이 SNS 계정에 손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전해서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진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와. 사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안에서만 소비자를 만나던 SNS 담당자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들을 직접 손으로 남겨서 감동을 주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맞아요. 그 손편지를 안 써본 게 되게 오래됐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편지를 가끔 받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네. 이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담당자가 나한테 이런 정성 어린 글씨를 써줬다라는 게 소비자들한테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그럴 것 같고요. 같아요. 네. 네, 또 온라인 서점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덜 팔린 책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책들에게 편지를 쓴 거네요? 네, 그걸 공개하는데 편집자나 마케터가 책을 출판하면서 겪었던 뒷이야기나 네. 이 책이 얼마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남기면서 책에게 우리가 마케팅을 좀 덜해서 미안하다 이런 편지들을 남기는데 이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 도서들을 좀 구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봐줄까, 내가 사줄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손편지 마케팅은 사실 대형 브랜드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양 지역의 한 고깃집 사장님이 네. 손으로 전단지를 직접 써서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손편지로 직접 전단지를 작성한 다음에 이 전단지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면 육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남기셨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절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전단지를 직접 쓰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 우편으로 전단지를 받으신 분들이 SNS에다가 이걸 찍어서 올려서 확산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본 전단지는 못 받은 소비자들도 네. 사진 파일을 저장해서 방문하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방문객들이 또 자연스럽게 댓글로 후기를 남기면서 정말 맛있다 이런 신뢰까지 더해지게 됐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식당 소개에다 남기는 광고보다 훨씬 더 와닿는다라는 손님들 그리고 마케팅의 블루오션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손편지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젊은 사장님들의 후기들도 보니까 아날로그 마케팅도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새로울 수 있다는 점이 제대로 증명된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렇게 멋있는 광고 카피보다 이렇게 직접 쓴 손글씨가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아주 작은 사탕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광고를 만든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네, 일본 과자 브랜드 M사에서 이제 캔디 제품을 활용해서 아날로그 마케팅을 한 사례인데요. 네. 이제 이 캠페인은 일본의 수능 시험 기간에 맞춰서 선보였는데 작은 캔디 조각 332개에 손으로 그림을 하나씩 그려 넣어서 와. 애니메이션 광고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30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이제 광고였는데 이제 사람의 손길이 직접 들어간 광고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됐고
화려하게 제품을 강조하는 대신 우리 모두의 노동과 정성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뇌리에는 꼭 옛날로 회귀되는 아날로그 마케팅이 아니라도 네.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게 전달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보시면 장인정신 마케팅을 더욱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날로그적 향수를 더 자극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춥습니다. 오늘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추적 60분이 있습니다.